안녕하십니까. 천왕성 경매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는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많겠죠. 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 과정, 지나가야 되는 과정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건을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어떤 시기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누가 얼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갖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찾고 본인이 선호하는 물건인지 다 이제 선호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이 찾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 어떻게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매, 옥션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는 무료 이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유료 정보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근원적인 자료는 대법원에겠죠.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코트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법원 경매 이렇게 치시면은 대법원 경매라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courtauction.go.kr입니다. 그게 정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GO가 붙습니다. 그게 근본 기본이고, 나머지 co.kr, com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 또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은 courtauction.go.kr에서는 그 절차와 완전히 동행을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의 그 물건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요. 공지 자체가 이 민사집행법령에 다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공지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로부터 7일 전서부터 공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이죠. 일주일 시간만 공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우 뭐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딱 뜨는 거죠. 그리고 매각기일이 지나면은 닫습니다. 이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바뀔 소지가 있고 갱신돼야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이전까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또 일주일 전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게 되죠.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낙찰됐나? 사라졌나? 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그것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그 직전 것을 바탕으로 쭉 계속 그냥 보여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갱신된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를 또 바꾸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편리하겠습니까? 개인께 조금 더 편리한 점이죠. 그러나 정확성은 항상 courtauction.go.kr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쪽을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꼭 관찰을 해보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길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실제 맞닥뜨려보고 수많은 상황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없고요. 또 더 깊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차차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실무 시간이고요. 물건 검색을 어떻게 하나. 물건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땅, 어떤 건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관심 있는 지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게 물건을 두고 전국적으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물건이 너무 많다 보면은 정말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하나 딱 물건 종별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을 바꿔가면서 지금 현행 홈페이지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광역시급, 도급,
서울시 이렇게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병렬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전국을 검색하실 거면은 전체를 놓고 봐야 되죠. 근데 일부만 놓고 볼 때는 반복적으로 이제 검색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화면에 용도라고 돼 있죠. 용도가 주거용 전체로 놓고 찍고 보면은 이 5가지가 다 나올 거고, 아, 나는 아파트만 보겠다. 나는 빌라만 보겠다. 또는 다가구만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물건 종별만 나오겠죠. 아파트, 빌라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듯이 그런 이제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실은 이제 법적 규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적이랄지 또 층이랄지 다 규격이 있는데 통상 그냥 아파트처럼 생겼으면 아파트라고 보시고요. 그래도 빌라처럼 생겼는데 조금 잘 지은 아주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뽑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건축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는 뭘로 구분하냐?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에도 구분이 나와 있고요. 자, 다세대 빌라.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힌트입니다. 행정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민등본을 뗄 때 보면은 세대주, 세대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주민등본이 하나 들어가는 딱 1가족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독립된 뭐 문도 있고 독립된 대문 방 몇 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빌라고, 그리고 다 세대가 이제 이런 주민등본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집합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세대가 사니까. 근데 요것과 딱 대비되는 것이 다 가구입니다. 가구는 통상적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가구지 행정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독인데 거기에 소유자의 기호에 따라서 방 개수를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구분해 놓고 여러 가구가 살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 벽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옆에 집하고 이렇게 그냥 출입문격으로 이렇게 나무문이 벽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좀 넓은 집을 써야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면은 방이 원래는 2개였거나 하나였는데 방 2개, 3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소유자의 의지로 방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빌라처럼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가벽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 가구라고 하는데 등기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빌라가 집합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등기부를 보면은 다 각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냥 토지와 건물 딱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번지에 등기부를 떼려고 할 때 건물이냐 토지냐 2가지밖에 없는데 집합 건물, 특히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서 또 동이 있죠. 한 동의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호수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우리 집만 살긴 사는데 독립된 옹벽으로 이렇게 쫙 지어 올린 거를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단독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단독일 수도 있고 그걸 용도에 따라서 다가구로 또는 원룸형으로 꾸며 쓸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구분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걸로 해서 다가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죠. 다가구 선택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을 선택을 하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월세를 많이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가게가 딸린 근린주택으로 또 가셔야 되고, 근린주택은 상가도 조금 달려 있고 그다음에 뒤로는 주거 할 수 있는 방이 있다. 그런 구조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위층에는 주거용 뭐 전세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층이 이제 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용도에 따라서 투자를 맞게 선택을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상업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가 있죠. 집합 건물인데 딱 한 칸 그런 것을 이제 근린 상가라고 하고, 전체 건물 뭐 일명 통건물이라고 하죠. 아까 단독에 버금가는 전체 건물이고 이제 등기부를 떼어 보면은 토지와 건물만 나오는 거죠.
그런 근린시설이 있고, 또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집합 건물이죠. 또 사무실이 있을 수 있고, 창고, 숙박, 아파트형 공장, 또 기본 공장, 숙박, 교육시설, 또 종교시설, 주유소, 의료시설, 농가시설, 목욕탕, 노유자시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가능하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언급돼 있으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다. 내 업종, 내가 향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요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농지도 있고요. 농지도 사실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농지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농지라고 보고 대지, 뭐 농지와 대지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농사 짓는 게 농지고요. 대지는 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건축할 때 땅 자체를 대지라는 부분으로 따로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기존의 대지였으면 상관없는데 대지가 아니었다라면 여러 가지 뭐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지로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야, 묘지. 요즘 또 묘지 경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묘지, 주차장, 과수원, 뭐 잡종지,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 무엇에 쓰냐? 쓸 데가 많습니다. 또 목장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등등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소분하지 말고 대략 크게 분류한다라면은 주거용과 상업용, 그다음에 토지죠, 토지. 그런 3등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물건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물건 속에 감춰져 있는 흔히 함정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권리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하여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 경매나 공매는 다른 어떤 시장의 물건들과 달리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시중에서 어디 사무소에 가서 물건을 소개받을 적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경매는 이렇게 딱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치, 이 부동산의 금액,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또 크게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도움받으실 수도 있고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특수 조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물건 명세서 자체에 이렇게 거론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경매 종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고 또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나뉩니다.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점점 디테일하고 점점 더 충분히 분석을 하고 성실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이런 것을 다 구분하고 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고 알아야 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것을 강제냐 임의냐 형식적이냐 이런 게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있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격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래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1등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정성 없이는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등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옛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1등, 2등, 3등 금액까지도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임자가 있는 것이겠죠. 부자는 하늘이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어떤 그 특정 금액을 써야만 그분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 금액을 쓰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절대 낙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도달하는 측면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다. 말이 어렵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요건 조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단어와 임차인. 그런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다. 별도 등기다. 선순위 가등기다. 가처분이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 전세권도 있다. 재매각이다. 전세권 매각이다. 지분 매각이다. 건물만 매각이다. 토지만 매각이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크게 보면은 이 정도의 그 물건에 대한 특수성 또는 하자 또는 분석해내야 될, 당연히 분석하고 이 단어로 인해서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앞으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 건지, 완벽하게 종결 지으려면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초 단추가 바로 문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대충 보고 쉽게 생각하고 그랬다가 입찰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후회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입찰해야 되겠죠. 그냥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다가섰다가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지식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서 입찰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무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가 화면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 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을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법원이고 담당하는 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3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그 사건 번호입니다. 물론 위에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 담당 경매 3개를 방문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있냐? 반반입니다. 거의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60%는 경매 3개를 방문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23 타경 105670. 앞번호는 연도고요. 타경이라는 말은 법적 번호 부여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번호가 순번이죠. 중앙지방법원에서 105670째 접수를 받은 사건이다. 오른쪽에 이제 그 사진하고 전경이 나와 있죠. 이런 물건을 이렇게 보셨을 때 뭐 괜찮으신가요? 좋은 느낌이 오시는가요? 제가 이제 결과치를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감정 얼마, 최저가 얼마, 낙찰가 얼마. 대지가 동작구 사당동 1026-50. 그리고 감정가가 28억 9,600 정도. 그 다음에 저감이라고 하죠. 저감이라고 지난 시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씩 깎아서 80% 구구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 7단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51%까지 떨어졌습니다. 14억 8천까지 떨어졌다가 낙찰가는 59%로 1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7억 357만 원. 천 단위는 없죠. 제가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것은 강조 드리는 이유가 다 있고요. 다 중요한 부분 대목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매각기일은 지났죠. 2월 22일입니다. 원래 2월 20일 날 이제 매각을 했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종류죠. 그리고 대상은 건물은 제외, 토지 매각, 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죠. 사당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구 금액이 0원입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실제로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원 이렇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14억 8,292만 5천 원의 10%니까 정확히 1억 4,829만 2,500원이죠. 매각기일은 2월 20일 날이었고 토지 면적은 200.3평방미터, 60.59평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물건치고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토지가 먼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야기 드렸고요. 뭐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위치를 한번 보세요. 길을 두 개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세로를 두 개를 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그 관련 사건이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시결정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뭐 어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본 그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 2021 가단 판결 정본도 있습니다. 뭔가 청구한 것 같아요. 또 20일 나 60399 판결 정본도 또 있죠. 여기 참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꽤 좀 많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이렇게 사당역에서 이수역 사이에 사당역에 좀 더 가까운 평지입니다. 여기가 평평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거의 지적도에 가깝죠. 이렇게 각진 니은자인데 작은 도로를 끼고 있는 뭐 일명 코나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멀지 않고요. 초등학교에서 멀지도 않고 대로에서도 아주 가깝고요. 뭐 전철역은 걸어서 한 10분 남짓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주소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면은 제가 직접 그린 거 아니고요. 이건 감정평가서에 정확하게 그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의 안전 위치, 모양,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지상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전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1층 101호가 있고요. 102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은 전면에 상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근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있느냐, 이렇게 얼핏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 제가 토지만의 경매고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자니까 임차인들도 법원에서 공지가 다 갔습니다. 우편으로 등기로 다 갔고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임차인들, 그다음에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뭐 이해관계자들 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토지다. 토지로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건물이 빠진다. 건물이 빠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의 목적은 뭘까? 아까 당초에 17억여 원에 썼었던 이 낙찰자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을까? 왜 건물 빠지고 토지만 했을까? 짐작이 좀 가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투자로서 또 투자자로서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해봄직한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분석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물건 자체의 입지 정도 그런 것만 보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물건이죠. 거의 뭐 반액은 아니지만 감정가에 비해서 60% 정도 이렇게 잘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쉬운 물건, 뭐 어려운 물건 그런 걸 떠나서 좋은 물건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